그렇게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찾아지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이 찾아지다니 허탈하고 혼란스러웠다. 실종 사례 이승우. 차량 기지에 견인된 자동차는 수덩이나 다름없었다. 찌그러진 성냥갑 모양의 앙상한 검은 물체는 경납고 건물에 있는 지상 1.5m 높이의 레인 위에 벌받는 것처럼 웅크리고 있었는데 유리창은 부서지고 내부의 좌석들은 형체도 알아볼 수 없었다. 전동차를 둘러본 실종자 가족 300여 명은 통곡했고 울부짖다가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의 현실이 본격적으로 나를 간섭하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 난 소파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다 말고 어정쩡한 자세 그대로 멈춘 채 하고 어정쩡하게 소리질렀다. 나도 모르게 한쪽 손이 뻗어나갔다. 내 손은 화면 속의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했다. 탄식을 하는 한 여자의 옆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화장기 없는 얼굴, 목이 늘어난 티셔츠가 경황 없는 여자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었다. 저 사람.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났지만 난 그녀를 곧바로 알아보았다. 카메라가 여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었다.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지난 시간을 가늠하게 했다. 여자는 쉽게 울음을 그치지 않았으므로 기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다. 마침내 카메라를 마주한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하소연하듯 말했다. 말하는 도중 서름에 복받친 듯 자주 고개를 숙이고 훌쩍거렸다. 난 소파에 도로 주저앉아 텔레비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렇게 고생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하며 이제껏 살았는데 겨우겨우 살았는데 이게 뭐래요. 죽을 고생만 하다가 어째서 이런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 죽지 않았어요. 죽었을 리가 없어요. 억울해서 이렇게는 죽을 수도 없을 거예요. 어딘가 살아있을 거예요. 제발 우리 재석이 아빠 좀 구해줘요. 기자는 여자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훌쩍이는 틈을 타 남편분이 사고 열차를 탄 게 확실하냐고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크게 2번 위아래로 흔들었다.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가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9시 20분쯤에 일자리를 알아본다고 집에서 나갔거든요. 항상 지하철을 타는데 그날이라고 지하철을 타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11시 조금 안 돼서 시청 방향으로 간다고 전화가 왔고요. 그 사고 열차를 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제발 타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오늘까지 사흘째인데 연락이 없잖아요. 그 사람 이유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고요. 여태 집에 전화 한 통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부정이라도 하는 듯 세차게 고개를 흔들며 바닥에 주저앉아버리는 여자를 배경으로 기자는 이곳 시민회관 3층에는 실종자를 찾는 가족들의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내 다른 사연을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를 옮겼다. 난 아찔한 기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꼼짝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묵직한 것으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했다. 재석이 아빠였지, 그 사람. 허전한 목소리가 겨우 새어나왔다. 이름은 홍동철. 그렇게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도 찾아지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사람이 찾아지다니 허탈하고 혼란스러웠다. 지난 시절 잡히기만 하면 멱살을 잡아 내팽개친 다음 실컷 두들겨 패주겠다고 벼르고 별렀던 남자가 남쪽 어느 도시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의 희생자가 되어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당장 달려가 여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길 수는 있었다. 나에게 그 여자는 남편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경솔하게도 그녀는 자기 위치를
어쩔 수 없어서 그랬겠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색다른 방식으로 노출했다. 그러나 사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다. 끔찍한 참사로 남편을 잃고 탄식과 통곡 속에 지내는 사람에게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짓인지 생각해 볼 문제였다. 그것은 어김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아니, 그것이 내가 망설이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난 조금 더 솔직할 것을 요구하는 내 아내 목소리로부터 추궁당하고 있었다. 우선 시간이 꽤 많이 흘러버렸다. 거기다가 그 시간은 그렇게 속 끓이며 찾을 때와는 다른 상황을 내 앞에 펼쳐놓았다. 그만큼 절박하지는 않다는 뜻일 텐데 그런 상황이 반드시 다행인 것은 아니었다. 복병은 언제나 몸을 숨기고 엎드려 있기 마련이다. 불편함을 감지하는 내 안에 그다지 예민하지 않은 촉수가 이제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해선 안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나섰다. 아찔한 현기증이 잠깐 동안 무중력 상태 속에 둥둥 떠있게 만들었다. 그 목소리는 부담 없이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다. 이제 더 이상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지 말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나를 추궁하려 들었다. 그러자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그녀를 본 것이 갑자기 후회되었다. 차라리 보지 말 것을. 그렇지만 그녀를 보려고 작정을 해서 본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무심히 켜놓은 텔레비전에 그녀가 나타났을 뿐이므로 후회를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은 후회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난 매우 이색적이고 느닷없는 그녀의 등장에 어떤 의도나 음모가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 여자가 그렇게 교활한지는 단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운명이라면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할 수 있을 거라고 내 안에 누군가가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런 의심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부부를 쫓는 걸 그만두었으며 굳이 겉으로 표현할 의향이 없었고 또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대면하게 했다. 아파트 앞 공터에 텃밭 농사를 같이 짓게 된 인연으로 알게 된 그들 부부와 가까워진 것은 테니스 때문이었다. 허리둘레가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지고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나에게 테니스를 권한 게 그들이었다. 30대 중반 나이에 시작할 만한 운동이 그것 말고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난 테니스장에 나가 레슨을 받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그 부부는 그 코트의 다른 회원들도 인정하는 수준급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연히 난 그들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그들은 막 입문한 신참인 나에게 친절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내까지 코트로 불러내면서 그들 부부와 시간을 보내는 일이 더 많아졌다. 곧 텃밭과 테니스장뿐만 아니라 호프집과 노래방까지 같이 가는 사이가 되었다. 동대문 근처 지하 건물에서 아주 상사라는 이름의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그 사람들이 자금난을 호소하며 돈을 좀 꾸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 그 무렵이었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낸 여러 종류의 옷을 수차례 공짜로 얻어 입은 바 있는 우리로서는 못 들은 척 하기가 어려웠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원활하지 않아 공경에 빠진 상태였고 우린 마침 아파트 중도금 치를 돈을 마련해 놓고 있던 터였다. 친분도 친분이지만 성실하고 믿을만하다고 여겨온 이웃사촌의 일시적인 곤궁을 모른 척한다는 건 찜찜한 노릇이었다. 동시에 내 수준에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남에게 꾸어준다는 것 역시 찜찜한 건 마찬가지였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 역시 찜찜한 기분을 이중으로 느끼는 모양이었다.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서 아내는 나의 눈을 빤히 쳐다보았는데 그때 난 아내가 나에게서 어떤 확신 같은 걸 제공받기를 기대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호된 책임을 지어야 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남편에게 미루고 있다는 인상도 받았다. 나 역시 아내가 어떤 확신에 찬 말을 해주기를
그래서 후된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르는 결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같은 걸 발견한 이상 결정을 미룰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다. 좋은 사람들이잖아. 우리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그리고 일시적으로 중도금 날짜까지만 쓰라고 하지 뭐. 그렇게 되었다. 그들의 어려움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우리의 호의를 이끌어낸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계좌 이체를 시키고 사흘이 지난 날 외환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가 IMF의 관리 아래 들어가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마찬가지의 일이 잇따라 벌어졌다. 난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는 건 감지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위기의 내용과 파급이 어떠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재석이 내가 운영하는 의류공장의 옷들은 수출이 되지 않아 창고에 쌓였고 내수시장도 덩달아 얼어붙었다. 대출 이율은 매일 수직으로 치솟았고 갚아야 할 누적 대출금이 폭탄 터지듯 늘어났다. 그들의 공장과 집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 와중에도 그들은 우리 아파트 중도금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넣게 해주겠다고 거듭거듭 약속했다. 그런 그들이 고맙고 믿어왔다. 그들은 처음 장만한 28평짜리 아파트에 입주할 기대로 부풀어 있는 결혼 10년차 부부의 들뜬 감정을 이해했다. 난 그들이 이해한 척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약속한 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이틀 후에 전화를 했더니 홍 사장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수금이 되는 대로 우선 우리 돈부터 갚겠다는 약속을 다시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난 그가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해 마음에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증거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넘겨준 강원도 산간의 두마지기 반문서다. 한 해쯤 전에 그들 가족과 함께 강원도 여행을 했다. 강원랜드에 들어가 2시간가량 재미삼아 슬롯머신을 했는데 일진이 좋았는지 그 친구만 50만 원 정도의 돈을 땄다. 기분이 좋아진 그는 도박을 해서 딴 돈은 바로 써버려야 한다며 제법 비싼 밥을 샀다.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은 갈비집 옆이 부동산 소개소였다. 무슨 마음이 동했는지 밥을 먹고 나오다가 복덕방 안을 기웃거리던 그가 5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싼 땅이 없느냐고 물었다. 입가에 방글거리는 미소가 어려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장난으로 한 말이었다. 아마 횡재한 기분을 조금 더 즐기고 싶었던 것이리라. 그런데 순진한 건지 실리에 밝은 건지 그 복도방 남자가 정색을 하고 왜 없겠어요 했다. 그러자 그도 실없이 웃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되어버렸다. 뜻밖에도 그는 진지한 쪽을 택했다. 그가 우리를 둘러보며 한번 봅시다 라고 말하자 부동산 중개사는 그러실래요? 하고 일어섰다. 우린 차를 타고 48만 원짜리의 땅을 보러 꼬불꼬불한 산길을 올라갔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내려 10분 정도는 걷기도 했다. 저 땅을 사서 뭐 하려고요? 하고 그의 아내가 못마땅한 듯 물었다. 그쪽에 대해 문외한인 나의 눈에도 그다지 쓸모있는 땅으로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선산이 없잖아. 부모님들 연세도 있으시고 조상님들이 여기다 이거 장만해 놓으라고 눈먼 돈 집어준 건지 누가 알아.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우리들의 의문과 추궁을 막아버렸다. 그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했다. 일종의 약속에 대한 담보물로. 물론 난 그걸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가 나를 외면하며 하긴 이런 휴지 조각 같은 걸로 사람 마음을 사보겠다는 게 사기꾼 심보지 하고 풀죽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뜻으로 거절한 것이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 싶었고 그의 처지라면 더욱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고 반성했으며 이건 좀 낯간지러운 심파 같다는 생각을 하며 그의 부모가 묻힐 땅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그리고 곧 돈을 갚겠다는 약속의 증거로 그것을 받아들인 난 일단 빚을 내어 아파트 중도금을 냈다.
이자가 엄청나게 비쌌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다. 몇 주째 테니스장에도 텃밭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들 부부를 경황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이해했다. 한가하게 공을 치거나 배추밭에 물을 주고 있을 여유가 있겠는가 싶었다. 한 달쯤 후에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았다. 예감이 좋지 않아서 알아봤더니 집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다음이었고 수소문에서 찾아간 동대문의 의류공장은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문 앞에 떨어져 있는 고지서와 독촉장들을 공장 안으로 밀어넣고 돌아오는데 가슴 한쪽에서 우지끈 소리가 났다. 무언가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난 오가는 사람들과 어지러운 간판들을 헤치며 좁고 복잡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처음엔 느릿느릿하던 걸음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눈에 띌 정도로 빨라져 나중에는 거의 뛰는 것처럼 되었다. 마침내 비등점에 이르렀을 때 난 청계 고가 밑을 마라톤 선수처럼 달리고 있었고 내 안에서 끓고 있는 것이 울분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분기 속에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다는 것도 의식했다. 호의와 믿음을 이렇게 배반하다니.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찾아낼 거야. 반드시 받아내고 말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난 낙심하며 누워있는 아내에게 다짐하듯 말했다. 내 말은 나에게 공허하게 들렸다. 아내에겐 더욱 공허하게 들렸을 것이다. 당신이 무슨 수로? 한참 만에 아내가 신음처럼 내뱉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간다잖아. 하고 난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내도 눈치챘겠지만 그건 나를 나무라는 소리였다. 난 그를 용서해선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실제로 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그들의 행적을 쫓았다. 여러 차례 공장 근처를 탐문하여 거래처를 알아내고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냈다. 그 사람들을 통해 친척되는 사람의 전화번호도 알아냈다. 고향에 살고 있는 늙은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피해자였다. 도리어 그 부부의 행적을 아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주민등록은 전입해가지 않은 상태였고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 집 아들은 벌써 몇 주째 무단결석을 하고 있었다. 난 혹시나 해서 그의 노부모가 살고 있는 남해안으로 가서 사정을 탐색했다. 물론 헛고생이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그들 가족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오랜 시간 소득 없는 일에 매달리느라 생활은 엉망이 되고 정신은 피폐해졌다.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난 새 아파트를 포기했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는 내 호언은 바람이 빠져 볼품없이 쭈그러들었다. 그들이 건네주고 간 강원도 산골 마을의 두마지기 반문서를 보면서 아내는 살기도 팍팍한 데에 여기 가서 묻히면 되겠네 했다. 난 정말로 그들이 지구 끝으로 도망이라도 간 모양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구 끝으로 도망가지도 않았는데 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기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도대체 지구 끝은 어디란 말인가?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그곳에 갈 수 없었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그때의 울분과 배신감과 절망은 시간의 완만한 경사를 타고 서서히 미끄러져 내려갔다. 난 거의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런데 이게 뭔가? 뒤늦게 잊으면 안 된다는 시위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상상도 해본 적 없는 특이한 방식으로 그들은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환자가 불을 지른 열차에 타고 있다가 행방불명된 남편을 찾아달라고 울며 하소연하는, 늙고 야위고 초췌해진 여자를 보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다. 9년의 세파를 거쳐온 사람의 얼굴에 마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나이테 이상의 것이 그녀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정말로 내가 아는 그 여자인가? 난 건성으로 읽고 치워둔 신문들을 찾아 꼼꼼히 다시 읽었다.
신문에서 부상자들이 인근 종합병원 등에 분산되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하철 참사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사망자의 경우 1억 2,3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기사도 나왔다. 보험 관련 기사도 눈에 띄었다. 실종자 가운데 생명보험 가입자들은 사망자와 동등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보험표준 약관에 의해 시신이 확인되지 않고 유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라도 정황상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면 특별실종 혹은 인정사망 등의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은 신문을 읽는 내내 혹시 그들의 사연이 튀어나올까봐 마음을 졸였다. 그렇게 해서 난 어이없지만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그녀를 부정해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신문을 뒤적거리면 뒤적거릴수록 야위고 늙고 초췌해진 여자의 탄식하는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이틀 동안 우린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뉴스와 신문을 통해 끈질기게 후속 보도를 챙기면서 혹시와 설마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다. 어쨌든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뗀 것은 아내였고 토요일 저녁 식사가 끝난 후였다. 그녀는 뉴스 시간이 끝난 걸 확인하고 드라마를 보기 위해 리모컨을 누르다가 그렇게 말했다. 그래야겠지 하고 질문 형식으로 답하면서 난 아내가 먼저 그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일요일 아침 일찍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었다. 정신인지 몸인지가 찌뿌드드하고 불편했다. 너무 오래 탕 속에 들어가 있다 나와서 흐물흐물해진 몸에 물을 끼얹으며 아주 은밀하게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하고 질문하기도 했던 걸 보면 되도록 행동을 지연하면서 피할 길을 찾아보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 어떤 준비나 각오 같은 것이었을까? 그것이 무엇이든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지간히 힘들어한 건 틀림없다. 어지간히 힘들지라도 난 결국 그곳을 향해 가지 않을 수 없으리란 걸 예감했다. 아침 식사는 아주 간단히 했다. 3숟가락밖에 뜨지 않고 밥상을 물리는 나를 아내는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난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돈을 찾으러 은행으로 갔다. 현금 인출기 앞에서 망설이다가 50만 원을 찾아 봉투에 넣고 돌아서는데 뒤통수가 따가웠다. 난 50만 원의 현금을 다시 입금하고 10만 원짜리 수표로 30장을 찾았다. 찌뿌드한 기분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난 좀 짜증이 났고 알 수 없는 무력감이 휘감는 걸 느꼈다.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난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갔다. 지하철 참사는 서울에서 고속버스로 3시간 걸리는 도시에서 일어났다. 재석이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살게 되었는지 난 알지 못했다. 그곳에 연고가 있다는 소리를 들은 바 없었다. 그런 식으로 신분을 숨긴 채 무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었겠는지 마음이 먹먹해졌다.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죽다니. 운도 없는 사람. 하필 그 열차에 타고 있을 게 뭐란 말인가. 버스는 10시 30분에 출발했다. 난 창가에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다. 잠이라도 들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그들이 잠적하고 4년쯤 지났을 때 그때 이미 그들을 추적하는 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무슨 건설회사라는 데서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땅을 팔라는 내용이었다. 어디 돈 되는 땅이 있으니 구입하라는 스팸 전화는 덜어 받아보았지만 땅을 팔라는 전화는 처음이었다. 집도 한 채 안 가지고 있는 나더러 땅을 팔라고? 놀림감이 된 기분이었다. 난 안 판다고 한마디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면 그래야 했다. 그런데 곧바로 전화가 다시 걸려왔기 때문에 난 버럭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보세요. 안 판다잖아요. 안 판다는데 왜 귀찮게 굴어요? 왜 안 파는지 알아요? 팔 땅이 없으니까요. 팔 땅이 없는데 뭘 어떻게 팔아요?
수화기를 바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다급하게 나를 불렀다. 잠깐만요. 그러지 마시고 저희가 잘 쳐드릴 테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전화를 돌린 것 치고는 지나치게 진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고, 그러자 문득 어떤 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박장에 있는 강원도 산골에 두마지기 밭되기가 떠올랐다. 그렇지. 나에게도 땅이 있었지. 그러니까 나도 지주인 셈이네. 그러면서도 설마 하는 마음이 여전해서 선뜻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다. 그동안 잊고 지내오기도 했거니와 그 땅이 필요해서 전화를 걸어왔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믿지 못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하고 기대하는 내 안의 속물이 부끄럽기도 했다. 전화기 저쪽의 남자가 통화가 끊어질까봐 안다라는 듯한 인상을 풍기지 않았다면 내 안의 속물을 남 부끄러워하며 얼른 짧은 기대를 접었을 것이다. 난 조심스럽게 그러나 짐짓 여유 있는 목소리로 정선의 두마지기 밭되기 말하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듣기에 따라서는 가지고 있는 땅이 여기저기 많은 것처럼 들리겠다는 생각이 들자 조금 쑥스러웠지만 곧 우쭐해지는 편을 택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땅이 정확히 173.7평인데 워낙 소규모라 따로 뭘 하실 순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파십시오. 남자는 80만 원 정도면 섭섭하지 않을 거라고 제안했다. 45만 원에 산 땅이 5년쯤 흘러 80만 원이 되었다니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구도 탐내지 않을 것 같은 땅에 그저 시간만 섞여 들었을 뿐인데 뭐가 붙긴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만일 80만 원의 돈이 바로 당장 필요했다면 원하는 사람에게 넘겨버렸을 것이다. 문제는 나에게 필요한 돈이 그보다 훨씬 많다는 데 있었다. IMF 터널을 지나오면서 늘어난 빚과 높은 이자는 알량한 전세보증금을 잠식해 들어갔고, 대출금을 연체하지 않기 위해 임시 변통한 빚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목을 조여오는 중이었다.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빚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기만 했다. 무슨 수가 생기지 않으면 조만간에 월세 연립주택으로 옮겨야 할 거라는 위기감에 시달리는 나에게 80만 원은 유혹이 될 수 없었다. 난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튿날 같은 남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고, 그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해보자고 제안해 오지 않았다면 그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난 그 땅을 왜 사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는 건 아닐 테고 공동 묘지라도 만들 셈이요 하는 말을 웃음에 섞어 던지자 사내는 농담도 잘하시는군요 하며 따라 웃었다. 그리고는 곧 웃음을 거두고 매우 공손하게 대답했다. 휴게소를 짓습니다. 물론 주유소도. 거기까지 듣고 나자 내가 모르는 심상치 않은 일이 그 땅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깨달아졌다. 급한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통화하자고 하고 전화를 끊은 나는 그 땅을 소개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부동산 중개사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곳에 4차선 간선도로가 연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은 4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었다. 난 휴게소를 지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팔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난 거기 땅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물었다. 시세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평당 70은 넘지 않겠느냐는 답이 돌아왔다. 휴게소 지을 자리가 거기밖에 없거든요. 가슴이 덜컹 소리를 냈다. 난 얼마 동안 숨도 쉬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제시한 80만 원은 내가 가진 땅 전부가 아니라 한 평당 값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사는 매도할 의향이 있으면 자기에게 맡기라고 값을 잘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난 그런 거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겁이 났다. 결국 난 부동산 중개사에게 거래를 맡겼고 내 수중에는 1억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왔다. 난 빚을 갚고 30평짜리 연립주택을 대출을 끼워서 샀다. 4년 전의 일이었다. 시민회관에 들어서면서 난 봉투에 넣은 돈이 너무 적다는 생각을 했다. 그 생각은
4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으며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려고 할 때에도 서둘러 생각을 주저앉히곤 했다는 기억과 함께 왔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는 애초의 의욕은 벌써 사라진 다음이었고 그 대신 영원히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자리에 들어와 있었다. 난 진작 그들을 찾아 생각지 못한 횡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걸 후회하고 반성했다. 물론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 내 소유의 땅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집을 산 나의 행동은 합법적이었다. 그러나 합법이라는 것은 아주 허술한 위장막에 불과했다. 합법이라는 피켓을 지켜든 나는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었다. 입구에 들어서서 어디로 갈지 쭈뼛거리던 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는 한쪽 귀퉁이로 다가갔다. 많은 사람들이 벽에 다닥다닥 붙은 종이들을 주의 깊게 읽고 있었다. 난 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편에 섰다. 그들이 읽고 있는 것은 실종자 기초자료 조사서란 것이었다. 난 재석이 아빠라고 불렀던 아주 상사 홍 사장의 이름이 홍동철이라는 걸 기억해냈다. 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하나하나 살폈지만 벽에 붙은 기초자료 조사서에서는 그 이름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난 두 벽면을 가득 채운 실종자들에 대한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나갔다. 역시 홍동철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조사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 사고대책본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계산하고 있는데 내 막연한 시선에 무언가 자극적인 것이 걸렸다. 홍동철이라는 이름이었다. 홍동철, 48세,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음, 짧은 스포츠 머리, 보통 키. 검은색 매직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는 짧은 스포츠 머리의 남자를 난 보았다. 저 사람이 누군가? 그에게 다른 가족이 있던가? 그때 13살이었던 재석이는 지금쯤 20대의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뒷모습만으로 그가 재석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난 그가 당연히 재석일 거라고 추측했다. 재석아. 난 충동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만졌다. 움찔 놀라는 느낌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다. 난 손을 떼어냈다. 그의 얼굴을 확인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그가 뒤를 돌아보는데 뜸을 들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몸을 돌리기 전에 누구시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졌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서울 살 때 이웃이었지. 문수 아빠인데 기억나? 그의 몸이 알 수 없는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는 게 뒤에서도 느껴졌다. 난 오른손을 그의 왼쪽 어깨 위에 가만히 얹어 놓았다. 난 그의 어깨를 가볍게 2번 두드렸다. 마침내 그가 탐색이라도 하듯 아주 느리게 몸을 돌렸다. 난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스포츠 머리를 한 중년 남자를 눈앞에서 보았다. 이번엔 내 몸이 굳었다. 난 얼른 그의 어깨 위에 얹었던 손을 거두었고 무슨 말인가를 하기 위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열린 입은 말을 담지 못했다. 일순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빠르게 내려갔고 머릿속이 어지럽게 헝클어졌다. 그가 고개를 떨구었다. 불안하게 흔들리던 눈빛이 아래로 향했다. 그 순간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에게 다가와 다 작성하셨어요? 제가 붙일까요? 하고 물어왔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고 고개도 들지 않았다. 탁자를 짚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팔뚝에 굵은 힘줄이 말하고 있었다. 아직 안 하셨네. 되도록 자세히 쓰셔야 해요. 여자는 그 말을 남기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윽고 그가 결심을 한 듯 쓰고 있던 종이를 반으로 접었다. 홍동철이라는 이름이 안으로 접혀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반으로 접힌 종이를 다시 반으로 접으려고 할 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 움직였다. 재빠르고 능숙한 것이 있었다. 의식에 주름진 틈새에 도사린 그것이 연민을 가장한 교활함이라는 걸 그 당장은 이해하지 못했다.
내 안에 이기심이 가면을 골라 쓰고 있다는 걸. 모든 이기심이 늘 가면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까 가면 위에 덧쓴 또 하나의 가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난 그의 손목을 지그시 누르고 접힌 종이를 펼쳤다. 그의 손목을 잡은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가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혼란스러워하는 눈빛을 이번에는 내가 피했다. 헝클어진 그의 머릿속이 눈에 보이는 듯 했다. 난 침묵으로 그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마침내 그는 나의 교활함까지 간파했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의 손목에 가해지는 내 손힘의 뜻을 알아차렸고 행동을 재개했다. 일자리를 찾겠다며 9시 20분 집을 나감. 10시 50분경 시청으로 가는 지하철 탄다는 전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됨. 신고인 난에 그는 홍재석이라고 썼다. 그리고는 다음 동작을 망각한 로봇처럼 가만히 있었다. 난 그의 손을 들추고 신고서를 집어들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자원봉사자가 다가왔다. 그녀는 나에게 무슨 말인가를 했다. 난 상관하지 않고 신고서를 들고 가 내 손으로 직접 벽에 붙였다. 뒤에서 누군가 바닥을 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난 뒤돌아보지 않았다.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어. 보지 말았어야 했는데. 보지 않았다고 뭐가 달라졌을까? 하긴 뭐 마음은 편했겠지. 모르면 편하잖아. 무식하면 행복하지. 바닷가 마을 여인숙에 누워있는데 마누라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였어. 내가 죽었다고 펑펑 울더군. 기분이 이상하대. 하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이상해할 건 없는 일이지. 그는 먼 하늘에 눈을 주고 짐짓 가벼운 어조로 말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 같은 투였다. 그러나 단어 사이에 수시로 끼어드는 침묵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의식하게 했다. 내가 본 화면을 그도 보았다. 하늘이 침침했다. 곧 비가 쏟아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석이 엄마는 식당에 나가 설거지를 한다고 했다. 6년째 그 모양이라고 했다. 자기는 트럭을 몰고 다니며 과일을 팔다가 점원 노릇을 하다가 남의 명의로 된 택시를 몰다가 하는 일마다 안 돼서 막노동을 하다가 몇 달 전 집을 나갔다고 했다. 택시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게 치명적이었다. 택시 회사에서는 자기 직원이 아니라며 발뺌을 했다. 사고 처리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돈이 있을 리 만무했다. 몇 개월간 징역을 살았다고 그는 말했다. 해도 안 되더라. 세상이 수렁이더라.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빨아들이더라. 미치겠더라. 하고 말하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내와의 사이도 자연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다투는 일이 많았다고. 교통사고를 낸 후 식당 일 하면서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까지 내놓게 되자 아내의 마음이 급격히 싸늘해졌다고 그는 말했다. 아들이 집을 나간 게 언제였는지 생각도 안 난다고 그는 말했다. 세상살이가 시들해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인연도 건불처럼 가볍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3개월쯤 전 집을 나가 여기저기 떠돌고 있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지하철 불길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 마누라가 자기를 그렇게 지하철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고 있더라고. 화가 치밀어 올라 전화를 해서 욕을 한 바가지 퍼부어 줄까 하다가 문득 아내는 정말로 자기가 죽었다고 믿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의 목숨을 가지고 버리는 마누라의 장난질이 씁쓸하긴 했지만 못 참겠다는 정도는 아니었어. 오히려 좀 안쓰럽고 측은했지. 독한 세월을 지나왔으니 사람도 좀 독해졌겠지. 나야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던 참인데 뭐. 그렇게라도 쓰일 때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기쁘고 마누라한테 고마움이 느껴지고 그러더라고. 그런 생각의 끝에서 따낸 야릇한 자부심이 시켜서 그랬겠지만 그가 아내에게 전화를 건 것은 잘한 일은 아니었다. 아낸 당황했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미안하다고 거듭거듭 사과했고 눈물을 흘렸고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으니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사정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소식조차 전해주지 않으니까 이런 망령된 짓을 꾸밀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면서 울었다. 내가 미쳤지. 그런 생각을 다 하다니. 아무리 돈에 시달리며 살았다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미안해요. 내가 뭐에 홀렸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마음속에 복병처럼 웅크리고 있던 사나운 죄의식이 고개를 치켜들고 그녀의 감정을 복받쳐 오르게 했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계획을 변경해선 안 돼. 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는 나직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는 자신의 쓰임새를 발견한 것이 얼마만인데 어쩌면 처음인 듯도 한데 그 기회를 흘려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아내는 그의 설득에도 설득되지 않았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이 그날 그 사고 시간에 그 열차에 타고 있다가 실종되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했다. 그는 말을 하는 내내 먼 하늘에다 주고 있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나도 덩달아 먼 하늘을 바라보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는 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난 듣기 힘든 말을 들었다. 그런데 말하는 그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이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들렸다. 어떤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뜻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는 달리 어느 순간부터 거침없이 말을 놀리던 그 역시 협상이 성사된 걸 확신한 것이 아닐까? 아마도 그럴 거라고 난 단정했다. 그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우린 시민회관 현관 층계 난간에 걸터 앉아 있었는데 신발과 바짓단에 흙물이 튕겼다. 그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놓고 난 내 물음이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은 것 같아 움찔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사라져야지 하고 대답했다. 여전히 우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다. 심지어 악수를 할 때도 그랬다. 그나 나나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이고 배려라고 간주했던 것 같다. 그가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서두르지도 않고 걸어갈 때 난 잠깐 내 양복 안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봉투를 떠올렸다. 그의 운동화가 저벅저벅 소리를 냈다. 아니, 그것은 빗물이 내는 소리였던가. 흠뻑 젖은 옷이 달라붙어 드러난 그의 몸은 앙상하고 왜소했다. 난 쏟아지는 비가 그의 몸을 흐릿하게 지워 없앨 때까지 망연히 서서 바라보았다. 의외로 감정이 평평했다. 무대를 가리는 막처럼 검은 비가 세상을 닫았다. 비로소 그의 빚을 갚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채무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나른한 피로처럼 찾아왔다. 양복 주머니 안쪽에는 30장의 수표가 무슨 담보물처럼 아직 들어있었다.